낭만서점 43회.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이제 12월 말이고요. 연말이네요. 네. 아니, 어제 낮 정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새벽녘에 분리수거 하러 나갔는데 너무 추워서 날씨가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영하 7도더군요. 아, 네. 새벽에는 그쵸. 기온이 확 내려가죠. 그런데 새벽이 분리수거요? 네, 그렇죠. 새벽에 분리수거를 했어요, 저는. 저는 늘 새벽에 합니다. 플라스틱이랑 비닐이랑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나가셨군요. 그렇죠. 아이고. 원래 분리수거할 때 복장이 좀 얇잖아요. 예. 집에서 잠깐 나가는 거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PD님도 그렇고 경환 씨도 그렇고 네. 썩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는데. 육아의 길은 험한 건데요. PD님도 최근에 쌍둥이를 또 이제 낳으시고 키우고 계시는 중이라. 그럼요. 네. 축하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아, 위로까지?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절절하세요. 네. 저희 댓글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눌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짧게. 깍! 모기님! 네. 좋습니다. 이 모기님이라는 이 댓글의 어떤 연원을 좀 살펴드려야 될 텐데, 김모긴 씨가 출연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케루악의 이 다르마 행녀를 녹음했거든요. 네. 다르마 행녀를 번역하신 싱어송라이터 김모긴 씨가 나와주셨었고, 네. 또 밑에 또 있네요. 선마님, 우왕 모기님 나오셨네요. 잘 듣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와, 정말 김모긴 씨의 팬이 정말 많으시구나. 그리고 시지프적인 7님, 매주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늘 느끼지만 역시 좋은 책은 혼자만 읽기보단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소통하는 게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소설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좋은 소설을 소개해주고 함께 느낌을 나누는 이 방송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경환 씨와 허희 씨의 낭만 가득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가는 방송으로 남아주세요. 네, 하셨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댓글이네요. 오래도록 함께 가는 방송. 네. 저희 내년에도 해야죠. 네. 힘이 납니다. 2016년 얼마 전에 그리고 PD님 통해서 이렇게 연을 맺게 된 그 분과 함께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제가 잠깐 쇼케이스를 하고 왔어요. 네. 연주를 했고 교보문고와 현대백화점이 함께하는 북 페스티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자리가 북 페스티벌이길래 낭만서점 얘기도 좀 하고 허희 씨는 안 오셨지만 낭만서점 많이 사랑해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응님, 네, 다르마 행녀 책 소개 잘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특이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또 낭만서점을 애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보다는 또 다양하고 작지만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 새로운 느낌의 책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경환님의 직설적이면서 솔직한 입담.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네, 허희님의 세심함과 깔끔한 개념 정리. 가 재미있으면서도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하셨습니다. 때때로 제가 두 분을 고생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PD님은 편집하셔야 되고 허희 씨는 방송 중에 좀 수습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일종의 진행병 이런 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경환 씨가 툭툭 이렇게 던져주시는 말들이 저는 이렇게 자칫하면 정형화될 이 방송을 좀 활력 있게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또 해석해 주시니 그럼요. 다행이네요. 아침부터 그리고 이제 연말인데 서로 덕담 좀 주고 받아야죠. 덕담이네요, 거의. 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네. 저희 선물도 드려야죠. 오늘은 왠지 시지프적인 세븐. 세븐이라고 할까요? 7. 네. 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낭만서점 43회 시작하겠습니다. 마법 사용 가이드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어슐러 르긴의 어스시의 마법사, 오늘 다룰 책입니다. 네, 어슐러 르긴. 네. 이 SF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가의 이름 안 들어보신 분들이 드물 겁니다. 그러게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하나의 댓글을 더 소개해 드릴 텐데, 낭만서점 일구님이 남기셨습니다. 예. 이번 주 낭만서점은 내부 사정으로 한 주 쉬고 다음 주 43회 마법 사용 가이드와 특별편 낭만서점 콘서트 세 번째 이야기가 업로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스시의 마법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방송을 만들어 봤는데 내부 모니터 결과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저도 비전문가인데다가 허희 씨도 좀 순문학적인 접근을 하시던 중에 이런 뭐라 그랬죠? 우리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 인류학적인 책이라고 해야 되나? 판타지 문학이고요. 네. 그렇죠. 좀 다른 분야다 보니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좀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방송은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한 방송과 또 12월 28일 네. 녹음한 방송이 섞여 있습니다. 네. 마법의 편집으로. 진짜 마법의 네. 편집. 진짜 마법 사용 가이드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가이드가 안 돼. 네네. 네. 그런 가이드를 이제 세상에 내놓을 수 없어서 특히 또 2015년 마지막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방송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어요. 네. 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죠. 먼저 교보문고 북뉴스의 박수진 기자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입니다. 네.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어슐러 르긴의 오랜 팬이라서 네. 나가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어슐러 르긴의 광팬으로서 예. 지도까지 들고 나오셨는데 지도 펼쳐놨습니다. 지금 어스시의 섬들. 예, 이따가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또 한 분 나와주셨죠? 네. 어스시의 마법사, 이 어슐러 르긴 장편 소설을 공동으로 번역하신 분입니다. 역자의 최준영, 이지연님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지연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이지연입니다. 네. 네. 야, 이지연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네. 예. 좀 앳된 것 같기도 하고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좀 설레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지연 선생님이 또 어스시의 마법사를 중심으로 어슐러 르긴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려고 나왔는데요. 저희 방송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잘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떨려요. 네, 급하게 예습을 좀 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럼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어슐러 르긴의 어스시의 마법사, 마법사용 가이드 진짜 주요 가이드 두 분이 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이드 없이 가이드를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는 좀 여행객이 돼보려고요. 네, 오늘은. 네. 자, 그럼 경환 씨가 먼저 어슐러 네. 르긴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슐러 르긴은 192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출생으로 북아메리카 원주민 연구에 헌신한 저명한 인류학자, 였던 아버지 알프레드 크레버와 아동문학가였던 어머니 테오도라 크레버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하고 콜럼비아 대학원에서 중세 불문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파리에 체류하다가 역사학자 찰스 르긴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단편소설, 장편소설, 에세이, 동화, 시 등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작품을 발표했고 전미도서상 등 각종 문학상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환상소설과 공상과학소설 양 분야에서 특히 큰 족적을 남겼고요. 어스시의 마법사로 시작되는 어스시 시리즈는 톨킨의 반지의 제왕,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와 함께 판타지 문학의 3대 걸작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SF 문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경우 당연히 첫 번째로 상을 받을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 르귀는 최근까지도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르귄에 대해서 이지연 선생님께서 조금 그 저자 소개에 대해서 네. 수정을 네. 예, 하실 부분이 있다고. 아, 그런가요? 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좀 알려주시죠. 꼭 수정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예전에 이씨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테오도라 크레버의 어머님 되시는 분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인류학자로 공부를 하신 분이시고 두 분이 같이 이제 그 연구소 박물관 소속으로 또 활동을 하시다가 예. 고립되어서 거의 혼자 살아가던 아메리칸 그 원주민 분을 한 분 만나게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문명으로부터 이제 바깥쪽에서는 다들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롭게 도래한 세상에 적응을 하거나 혹은 못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씨의 부족은 소수의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이렇게 깊이 숨어가지고 예전부터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거나 죽거나 하고 이 남자 청년이 된 이 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부족 이름이 이 씨인 거예요? 아닙니다. 부족 이름은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마지막 생존자의 이름이 이 씨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 씨. 그렇죠. 예, 이 씨구나. 예. 네, 이분이 발견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뉴스가 된 거죠. 네.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문명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모르고서 살고 있는 인디언이 우리 바로 주변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연구의 대상이자 연구 조수로서 박물관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옛날에 만들었던 그 물건들 같은 걸 해설해 주거나 이거는 아하. 어떤 뜻이고 그 언어로만 되어 있는 전승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구술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이 어머니 테오도라 크레버 씨가 그의 부족의 마지막 한 사람 이 씨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소설인가요? 아니면 이 책이 보고서인가요? 소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아동문학 전집 같은 데 포함돼서 출간이 된 적이 있고요. 또 일반을 위해서도 출간이 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도 흥미가 생기는데요? 재밌겠는데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러네요. 되게 부모님 모두 양쪽 다 되게 지적이고 되게 연구라든가 사회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어슐러 르긴의 새로운 작품에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예. 테오도라 크레버라는 이제 어슐러 르긴의 어머니가 바로 그 책을 쓰셨다는 예, 거죠. 그렇죠. 같이 연구하시고 아마 어슐러 르긴도 어렸을 적에 그 마지막 인디언을 만난 적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작가 소개에 잠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연대기였나요? 그 파리 리뷰 인터뷰에서 어슐러 르긴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선생님이었고 친구였고 우리 가족의 진짜 친구였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어슐러 르긴의 이름은 그러니까 어슐러 크레버였네요. 예, 근데 찰스 르긴을 만나면서 어슐러 르긴이 되었고. 그렇군요. 예. 저는 이 어슐러 르긴에 대해서 그 페미니스트 작가, 예, 페미니스트의 어떤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비가이즈라고. 예. 비가이즈라고 팀버튼 감독이 연출한 영화였는데요. 그게 실화입니다. 비가이즈라는 그림을 그렸던 여성이 킨이라는 이제 성을 쓰는데 이 킨이 이 결혼한 남편의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서명을 이제 아내가 킨이라고 하니까 그 아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그렸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벌리고 다녀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집니다. 사기꾼이네.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진실로 이제 밝혀지는 과정이 드러난 영화인데 보면 사실 르긴도 남편의 성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남편이 진짜 악감정 가지고 이거 다 내가 썼다.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 어슐러 르긴도 잘못하면 그런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았을까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 남편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시고 교수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 아내분 덕택에 또 이름이 많이 유명해지셨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역사학자 찰스 르귄. 저는 그 박수진 기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어스시의 마법사가 이제 어슐러 르긴의 대표작. 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스시의 마법사 1권을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박수진 기자님은 이 르긴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이렇게 매우게 되셨는지 사실 궁금해요. 시작은 SF였거든요. 그 어둠의 맨손이라고요. 그 어슐러 르긴의 작품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SF 쪽으로는 해인 시리즈라고요. 그럼 외계 행성에 대한 연대기가 있고요. 판타지 쪽으로는 어스시의 마법사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SF 쪽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둠의 맨손이라든가 빼앗긴 자들이란가 이런 해인 시리즈를 읽다 보니까 그 소문이 어슐러 르긴의 진짜 걸작은 판타지인 어스시 연대기더라. 소문이 막 무성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한 90년대 후반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막 소문만 무성하다가 2002년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꾸준히 이 책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계속 사서 모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2002년 판인데 2004년에 새로 판형을 가리하면서 예쁜 채로 나온 거예요. 제가 가진 책보다. 그게 이건가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소장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심하게 갈등을 했어요. 지금 1, 2, 3권은 2버전을 갖고 있는데 1, 2, 3권은 새로 살 것인가. 네. 저는 출판에도 관여를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새로 사셔도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좀 바뀌었나요? 다른 것보다도 그 당시에 디자인을 해주신 분이 많은 분들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디자인해 주시는 디자이너님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실력자분이 해주신 것도 있고요. 그런 거에 걸맞게 중철 제본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중철 제본은 거의 안 했거든요. 그 출판 쪽 용어로 떡제본이라는 거를 했죠. 떡제본이 뭔가요, 그럼? 풀로 붙이는. 그래서 날씨가 춥거나 하면 책을 펼치면은 딱 소리가 나면서 부러져 버리는 제본 방법으로 거의 만들었는데 그 후에 중철 제본을 처음에 조금씩 하기 시작할 적에 아마 첫 타자 중에 하나로 다시 만들게 된 거라서요.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부드럽게 이렇게 책 등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서 아마 새로 소장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사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진짜 딱 봐도 예뻐요. 표지가 너무 아름답고요. 이 시리즈별로 각 첫 표지가 나타난 일러스트랑 그림 이미지가 해서 달라지는데 이 책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독립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라서 저런 하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했던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스시 덕후들에게는 갈등이 되겠네요. 네. 예전 본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 구입할 것이냐. 네. 아무튼 그런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 책 언제 출간되냐 그리고 이 시리즈가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저도 구입을 했고 이 책이 또 띄엄띄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띄엄띄엄 나올 때마다 언제 나오나 기다리면서 그럼 띄엄띄엄 번역하신 건가요? 번역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이정 선생님은 책 출간에도 관여를 아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책이 나온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아까 지금 가지고 계신 박순희 기자님 가지고 계신 책도 제가 일했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그 이전 본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덕후였고요. 네. 영문으로 읽으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당연한 영문본은 아니요. 영문본은 그 후에 샀고요. 국내 출간본이 이전본에 또 있었습니다. 예. 본인이 번역하지 않으신. 예. 중요한 책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한두 번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 나오진 못했죠. 뒷권들은 최근에 와서 발표가 된 거고 하니까요. 앞에 한 권, 두 권 이렇게 출간된 적이 한두 번 있었고요. 네. 제가 이제 그걸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영문본도 사보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출판사에 편집자로 출근을 할 때라 당연히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뒷권이 있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이 책 좀 내면 안 되겠습니까?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지금은 아마 이 책이 효자상품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몰라도 그때는 출간 결정을 내리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었어요. 이미 뭐 10년, 20년 전에 다 나와가지고
이미 낡은 책이다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국내 출간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면은 3권까지 나온 책을 왜 다른 회사에서는 한 권만 냈겠는가, 2권만 냈겠는가, 안 팔리니까 2권만 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득하시기 설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 해외에 인세를 주는 이 분량을 떼고 나면은 번역자에게 줄 몫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역자도 구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서는 그래서 직접. 저하고 제 동료분 또 르긴을 마찬가지로 좋아하고 그분도 SF 광팬이세요. 네. 저도 그렇고요. 네. 하고 같이 쫓아가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분이 최준영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열정으로 만들어진 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진짜. 그리고 또 오래 걸린 이유는 예. 두 사람의 역자가 다 광팬이다 보니까 예. 허투루 하기가 싫은 부분인 거죠. 네. 그냥 이렇게 이걸 한 장 번역하면 3,000원이 생기고 이런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르긴이 썼는데 이걸 내가 한국말로 옮기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좀, 사명을 또 띠고 하셨구나. 과학에 힘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이런 또 비하인드 그러네요. 스토리가 있었군요. 눈물겹네요. 이런 거 되게 써주면 좋겠어요. 책 네. 책 안 써도 가지고 뒤에는 그냥 우리의 땀방울을. 짤막하게만 그 번역자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 책을 또 애정을 갖고 볼 텐데 예. 왜 번역자의 말은 안 쓰셨나요? 역자의 말, 예, 이런 거 보통 쓰는. 역자의 말은 좀 쑥스럽잖아요. 제가 쓴 책도 아닌데요. 그러면은 이 책을 아까 구하기 어려우셨다는 그 전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책을 번역하신 번역가분들과는 친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못했어요. 제가 좀 그런 걸로는 수줍음 타는 것 같아요. 혼자서 조용히 읽고 혼자서 조용히 번역하고. 네. 사실 선생님들이시겠네요. 그분들은 좀 나이가 그렇죠. 있으신. 그러시겠죠. 사실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반지의 제왕도 아직 인기가 없을 때였거든요. 아하. 반지의 제왕도 이렇게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었고 그런 판타지라든가 이런 장르 소설이 활성화되기 전이라서 예. 그런 장르 팬들은 더 대동단결. 이게 연도로 멘트와. 따지면은 반지의 제왕이 조금 더 먼저죠. 50년대 작품이고. 예, 쓰여진 건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어스시 시리즈는 요 어스시 마법사가 첫 번째고 68년 작품이라고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때 바라보고 있을 때의 느낌으로는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나니아 연대기도 그렇고 어스시 마법사도 그렇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출판된 책들이 있고 다시 출판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출판 일을 하면서 어스시는 뒤에 건이 안 나와 있으니까 꼭 내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반지의 제왕은 본의 아니게 진행을 좀 하게 됐었고 그리고 나니아는 꼭 하고 싶었는데 정말 자신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사이에 고맙게도 다른 곳에서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할 때가 그 고마운 건가요? 그럼요. 직접 하셨어야 또 더 많은 그 부의 축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팔리는 거는 나중에 팔리는데 출판을 하는 거는 먼저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어떤 작품을 좋다고 해서 출판을 하는 일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좀 선구자적인 작업을 해야죠. 그게 또 출판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그냥 주워 들은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정말. 되게 그 출판인 분들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분명히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본인의 사명감 또 분명히 있으셔서요. 그런 책들을 출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음반 제작자랑 약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원석을 발견하고 잘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발표를 하기까지 과정.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 어슐러 르긴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하고 어스시의 마법사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내용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우선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마법사로 이름난 곤트 섬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습니다. 아기 때 어머니를 여인 소년은 7살 때 이모가 간단한 마법 주문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법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소년은 이모의 마법 주문을 보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의 놀라운 재능을 확인한 이모는 소년에게 몇 가지 마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새매라고 불리게 된 이 소년은 안개 마법을 사용해서 도적대에게 습격당할 뻔했던 마을을 구해냅니다. 이로 인해 세메는 인류 마법사 오지언과
사제의 연을 맺게 되는데요. 오지연은 쇠매에게 그의 진정한 이름인 게드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오지연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화려한 마법을 배우고 싶었던 게드는 오지연의 곁을 떠나서 상급 마법을 가르쳐주는 로크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로크섬에서 여러 마법사들에게 교육받으면서 이 마법의 힘을 크게 키워나가던 게드는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바로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하는 마법을 쓴 건데요. 그 충격으로 게드는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더불어 자신이 불러낸 그림자 괴물에 평생을 시달릴 운명에 처하게 되죠. 과연 게드는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이 그림자 괴물을 쫓아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네.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게드라는 소년이 천부적이에요. 지금 그 마법에 있어서. 네. 그래서 세매라고 불리다가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알게 되고 오지연이라는 스승 밑에 있었지만 거의 무건 수행에 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렇죠. 오지연 마법사의 별명이 침묵의 현자예요. 네. 네.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는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로크섬에 가서 로크섬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놓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로크섬으로 향하기로 하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배우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그림자 괴물을 이제 쫓아내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스토리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떤 판타지 성장물의 공식을 전형적으로 닮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어스시의 마법사가 다른 판타지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되게 세계관도 방대하고 역사가 또 깊지만 실제 내용은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요. 오늘 좀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스펙타클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중학교 때 한창 이 PC통신 네, 이런 게 활발해지면서 진짜 막 그냥 그 아마추어들이 쓴 작품들이 이렇게 천리안, 하이텔 이런 데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거기는 순 전투씬만 있거든요. 그래서 마법도 화려해. 네. 막 우주가 폭발하고. 괴놈이 들려왔다. 그러는데 이 어스시 마법사의 마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쓸 수 있는 마법에도 한계가 있고, 대마법사라 그래서 무슨 뭐 세계를 파멸시키고 뭐 이런 종류의 그렇죠. 어떤 마법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또 시리즈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배경이 더 작아지고, 드라마가 스펙타클보다는 인물과 캐릭터의 감정으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어떤 한 무덤에서의 일, 딱 거기서만 진행되거나 또 다음 편에서는 어느 곤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 이렇게 좀 한정되어지는 이야기가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는 소소하게 진행될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게 또 그게 또 맛이거든요. 이지연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저는 이게 방대하다면 방대한 설정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소소하게 흘러가는 주된 이유는 이 첫 번째 권인 어스시의 마법사만 놓고 봤을 때는 분량이 작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판타지 소설로서는 굉장히 얄팍한 책이거든요. 보통 판타지 소설 하면은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여러 권에 걸쳐서 화려한 모험을 벌이고 전투도 점점 상승해서 드래곤볼에서처럼 그렇죠. 지구를 깨부술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확장해가는 맛이 있는데 르빈은 이 소설을 처음 쓸 적에 판타지 소설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판타지 소설의 어떤 공식을 처음이니까 충실하게 한번 따라본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뒷권으로 갈수록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써봤더니 이제 감을 알겠다 이런 기분이 돼서 자기 필치가 뒷권으로 갈수록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첫 권에서는 자 이게 판타지 소설이니까 마법사 그리고 용이 나와야겠군. 그리고 왕국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틀을 재미있게 놀이하는 기분으로 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그렇게 재미있게 짜다 보니까 일반 판타지 소설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는 작가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느끼고
갈등이 첨예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기보다는 이 행동을 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 하고 나서의 결과를 봤을 때 이거는 해서 좋은 것이었을까 안 좋은 것이었을까 이런 식의 내성이 많이 깃들여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맛을 들이시게 되면은 네. 푹 빠지고요. 그런 부분을 캐치를 좀 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뭐지? 왜 용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화려한 거지? 용이 왜 불을 안 뽑지? 아, 불은 뽑습니다. 불은 뽑아요. 근데 용이 너무 착해. 말로 해결돼요. 네, 말로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새끼들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왜 그럴까? 약간 궁금하기도 했어요. 네, 방금 이지연 선생님께서 르균의 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여기 파리 리뷰 인터뷰, 르균이 했던 인터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면 언어가 신발이나 주방기구 같아져요. 더는 화려한 물건이 필요하지 않죠. 쉽게 말하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초기에 쓴 몇몇 소설들을 다시 읽으면서 이 모든 게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 이 부분을 전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네, 이런 솔직한 인터뷰를 또 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대가가 된 다음에 하신 얘기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권이 가장 짧고 끝으로 갈수록 길어진다는 건 왜 그럴까요? 맞아요. 본인의 말에도 모순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박수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 좁아지고 네. 이야기하는 내용은 많아질지언정 네. 그걸, 스케일은 작아지 그렇죠. 네. 장소도 좁아지고 스케일도 작아지는데 분량은 많아져요. 좁고 세밀해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해했을 훨씬 더. 때는 이해가 되는 얘기네요. 네. 마치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명필을 막 휘날리다가 마지막에 세안도 그리시잖아요. 진짜 말년에. 그거 보면 이게 뭐지? 되게 화려하지도 않은데 그 대가분들은 야 저거 봐라. 추사체. 저거야말로 진짜 김정희의 어떤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제주도에 있을 때 그 적거지를 갔었습니다. 추사 적거지. 유배지요. 거기 가면 그 세안도 그림의 그 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어떻게 좀 이렇게 옮기고 아쉽더라고요. 네. 네. 거기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 르긴의 경우에는 언어의 간결성을 또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 이전 선생님께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소설을 왜 읽기가 좀 힘들었을까? 이게 왜 제가 평상시에 읽던 방식으로 잘 읽히지 않았을까를 고민해봤는데 그에 대한 답을 또 내려주시더라고요. 예. 아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게 어떤 서사의 진행을 따라가는 소설이 아니라 이 르균이 존재론적인 고민을 이 소설 안에서 지금 해나가는 방식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진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저는 소설가로서 제가 소설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소설가로서 재미를 추구하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재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인터넷 소설들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또 드래곤 라자 같은 거 그런 소설은 그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지구 부술 때까지 나가진 않지만 최고의 인기가 있었거든요. 유행했었죠. 네. 잠도 못 자고 사람들이 보고 그런 소설에 출판하는 거에도 관여하기도 했는데 그런 소설들 드래곤 라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을 따라가면서 어떤 드라마가 고조되는 재미라는 거는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하고 또 종류가 다른 재미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르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설에서 캐릭터를 파고든다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쫓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기보다는 테마에 굉장히 집중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캐릭터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르긴의 캐릭터들은 굉장히 제한이 있는 캐릭터들이고 왜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격이 바닥을 보일 때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극적인 것을 깨닫고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라든가 아니면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봤을 때 쾌감이 있는 반면에 르긴은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금 행동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의 배후에 어떤 것들, 어떤 생각들이나 삶의 태도 같은 게 들어있는 걸까? 이거를 어떤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도덕심이 있는 사람들, 바닥을 아직 안 드러낸 사람들을 가지고서 그려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뒷건으로 갈수록 르긴이 그 도덕적으로 바닥을 드러낸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조금씩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인격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쓰기보다는 그런 악이 사람이 바닥을 보이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악에 그렇게 쉽게 바닥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함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미천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게 있을까? 네. 저는 이 어스시의 마법사의 주제도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게드가 어느 순간에 자만심이라는 거였지만 그거는 청년에게는 거의 악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네. 자만심 없는 젊은 사람이 자만심이 없으면 그건 조금 아픈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그 야심도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게드가 로크섬에 갔을 때는 나는 앞으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마법사가 될 거야. 내가 정말 재능이 뛰어나.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주변에 있는 누구도 얘를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자기를 무시하는 선배가 한 명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선배는 세속적으로 지위가 있는 가문의 출신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그렇죠. 네. 보옥이라는 인물로 나오죠. 네. 네. 보옥. 보배 보자에 네. 구슬옥자. 보옥이랑 이 같이 처음 만나는 장면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보옥이 굉장히 정중하게 다가갔는데 어라? 하면서 약간 그 첫 장면부터 좀 틀어지는 거잖아요. 네, 정중한 거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 왔는데 뭔가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웃어도 기분 나쁘고 찡그려도 기분 나쁜 거죠.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경쟁심을 가지고서 자기가 그렇게 성적이 뛰어나졌는데 그러면은 저 금수저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또 보옥도 비슷한 또래의 남자애니까요. 인정하기 싫었겠죠. 괜히 일부러 무시해요.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치솟아가지고 경쟁심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다가 어느 순간에 게드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그 정도까지 갈 일은 아닌데 현실 생활에서도 우리들이 말을 한번 뭐 잘못되고 해서 칼을 들고 찌르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드도 단지 이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네. 자기가 불러내는 마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을 경쟁해 갖고 이기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 보여주려고 한 짓이 그러나 세상에 엄청난 핵무기 버튼을 누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마법의 말들이 게드의 입술로부터 속삭이듯 웅얼거리듯 새어나왔다. 이윽고 게드는 큰 소리로 분명하게 외쳤다. 엘파란! 다시금 그는 그 이름을 외쳐 불렀다. 엘파란! 그가 들어올린 형태가 없는 검은 덩어리가 갈라졌다. 그것이 뜯어지며 물레바늘 모양의 창백한 빛이 게드의 벌린 팔 사이에서 비쳐나왔다. 땅에서부터 그가 들어올린 손 높이까지 오는 갸름하고 희미한 광채였다. 그 광채로부터 잠시 동안 어떤 형체가 사람 모양을 한 것이 움직였다. 그것은 어깨 너머로 돌아보는 키 큰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고 슬픔에 가득 차 있었으며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그 영혼이 거기서 반짝인 건 아주 짧은 동안이었다. 곧 게드의 팔에 안긴 그 누릇한 타원형 광채가 더욱 밝게 불타올랐다. 대지와 밤의 어둠을 찢은 빛의 틈새가 점점 크게 미어져 나갔다. 그것은 세계라는 커다란 천을 찢어 벗겨내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빛이 그 찢긴 틈을 통해 비쳐나왔다. 그리고 그 그릇된 빛을 통하여 시커멓게 뭉친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섬뜩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기어 올라와 그대로 게드를 덮쳤다. 게드는 그것의 무게에 뒤로 비틀거리며 짧고 거친 비명을 내질렀다. 들콩의 어깨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작은 오탁, 소리낼 줄 모르는 그 짐승 또한 찢어지는 소리를 지르며 공격하려고 날뛰었다. 게드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싸웠다.
세계의 어둠을 찢고 열린 밝은 틈새는 게드 위에서 점점 넓고 크게 벌어져가고 있었다. 구경하던 소년들은 도망쳤고 보옥은 끔찍한 빛에 두 눈을 가리고 땅에 엎어졌다. 들콩 혼자만이 친구에게 달려갔다. 그래서 게드에게 달라붙어 몸을 쥐어뜯는 그림자 덩어리를 본 사람은 그뿐이었다. 그것은 검은 짐승처럼 보이는 물체로서 부풀어 올랐다 꺼져 내렸다 하고 있기는 했으나 작은 아이만한 크기였다. 머리도 얼굴도 없이 무시무시한 발톱이 돋친 네 발만 있었다. 놈은 그 발로 움키고 찢었다. 들콩은 공포로 흐느끼면서도 손을 뻗어 게드에게서 그것을 떼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에 미쳐 닿기 전 그대로 묶여버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견딜 수 없는 광채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세계가 찢어진 틈이 서서히 도로 아물어들었다.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는 나무나 논이는 분수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한 음성이 있었다. 별빛이 다시 반짝이고 산허리의 풀들은 막 떠오른 달빛을 받아 휘었다. 밤은 치유되었다. 빛과 어둠의 균형이 회복되고 안정을 찾았다. 그림자 괴물은 사라지고 없었다. 게드는 하늘을 보고 널브러져 있었다. 아직까지도 환영과 소환의 큰 몸짓을 하고 있는 양 두 팔을 쫙 뻗친 채였다. 얼굴은 피로 검게 물들고 위도 새도 커다랗게 검은 얼룩이 졌다. 들콩은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을 깨달았다. 주위를 둘러보자 이미 다른 사람들도 와 있었다. 소환사와 변화사였다. 커다란 마법의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런 마법사들이 깨지 않을 리 없었다. 그들은 사태를 깨달은 즉시 일각의 지체도 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대현자가 가장 빨랐다. 이제 호출을 받고 도착한 사람 몇은 대현자에게 갔다. 다른 몇 사람은 개들을 약초사 방으로 옮겼다. 소환사는 밤새도록 로크 동산에 머물러 주위를 경계했다. 세계가 찢어져 열렸던 산 허리에선 아무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달빛을 뚫고 기어서 그 찢어진 틈을 찾아 나타나는 그림자는 없었다. 놈이 그곳을 통해 원래 영역으로 돌아갈지 모른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로크 섬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엄청난 마법의 벽도 뚫고 도망쳤으나 아직 이쪽 세계에 있었다. 그것은 이 세계 어딘가에 숨었다. 만약 그날 밤 게드가 죽었더라면 그것은 게드가 열었던 출구를 찾아내어 죽음의 왕국으로 그를 따라갔거나 아니면 그게 어디였든 제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을 터였다. 소환사가 로크 동산에 지켜서서 기다린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게드는 살았다. 얼음과 불의 노래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새 많은 분들이 드라마로도 보시고 또 새 시즌도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작. 그렇군요. 네. 얼음과 불의 노래. 네. 예. 네. 왕좌의 게임이 얼음과 불의 노래의 이제 첫 파트의 제목인데 이제 왕좌의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왕좌의 그렇죠. 게임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근데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바닥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악장의 끝을 보여주는. 네. 그리고 바닥을 안 보이려고 티리온 같이 조금이라도 양심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조금이라도 여유가 좀 더 있는 사람들, 고생을 겪었지만 꿋꿋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시험을 받죠. 무너지기 직전까지 혹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거나. 그러나 게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르윈의 인물들은 그렇게 무너지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두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게드는 한 번 그렇게 실수했지만 실수해서 핵폭탄 버튼을 누른 셈이 됐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해결하려고 그 후에는 주인공답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타지 소설 주인공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계속 쫓아가는 거라 그 스토리 라인을 간다면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쳐놓고 뒷수습하는 거죠? 예, 사고 수습하려고 예, 엎어버린 이걸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지난주에도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긴 한데 지난주 분량이 편집이 됐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장면과
굉장히 흡사한 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호과의 관계라든지 그 로크섬에 간 것 자체가 호그와트 간 거예요. 호그와트에 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해리포터의 작가 이름이 뭐였죠? 조앤 롤링이요? 네네. 그 작가의 작품을 르귄이 읽고 글이 탐탁치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대차게 깐 걸로 유명하죠. 이 관계는 상상력은 빈곤하고 뭐. 근데 해리포터가 훨씬 나중 작품이기도 하고 이런 컨셉들이 비슷한 걸로 봐서는 많이 좀 차용한 거 아닌가요? 근데 차용했다는 것과 그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분명히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건 맞지만 그게 작품성이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만 서사적인 어떤 재미 그리고 그 세계관 자체가 사람들에게 또 흥미를 주니까 그게 상업적으로 흥행을 했지만 반면에 아니 저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약간 표절 논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마의 상처 뭐 그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자면은 일단 톨킨농께서 그 바그너한테 대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런가요? 거기엔 또 어떤 관계가 있죠? 반지의 제왕의 주된 그 상징이 되는 반지라는 것이 그 바그너의 오페라 대본 니벨룽의 반지 니벨룽의 반지. 니벨룽의 반지에서 온 게 아니냐고 행전에도 인터뷰어들이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럴 때마다 팍 짜증을 내면서 그 둘 사이의 유사성이라고는 동그랗다는 것밖에 없다 그러셨는데 두 작품을 다 읽어본 입장에서는 저는 근데 그런 차용은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앞에 사람이 쓴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못 쓸 건 없죠. 그렇죠. 쓰고 나서 독자의 심판을 기다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제가 감히 독자로서 판결을 내린다면 분명히 보셨죠. 그렇지만 이것도 재밌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모티프가 유사하다는 것과 그 작품을 이렇게 대놓고 베꼈다라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베낀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르귄의 이 어스시 첫 권에도 그림자가 맨 처음에 출연을 하는 거는 아직 게드가 사고를 치기 전에 한번 살짝 나타납니다. 작은 사고를 쳤을 때죠. 그때는 여자의 충동에 또 떠밀려서 처음으로 그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마법을 책에서 읽어요. 근데 게드는 안에 마법사로서 굉장한 힘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게드가 그 마법을 실제로 쓰려고 한 게 아닌데도 그림자가 잠깐 나타납니다. 그때 그림자가 나타나는 장면은 괴테의 파우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메피스토펠레스가 살짝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 맨 첫 장면에서 개로 변신해가지고 파우스트의 방에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랬다가 한쪽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설치니까 파우스트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데리고 온 개가 자꾸 시끄럽게 구니까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까만 그림자 같은 걸로 돼서 뭉실뭉실하면서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악마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부풀어 오르는 장면의 묘사 같은 거는 이 파우스트의 영향이 또 굉장히 흡사해요. 게드는 결국 어느 쪽에선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주문을 찾아냈다.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하여 룬과 상징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감에 따라 게드의 가슴 속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두 눈이 주문에 못 박혀 읽기를 끝낼 때까지 뗄 수 없었다. 끝까지 읽은 후 고개를 들자 집안은 캄캄했다. 방금까지 한 점 불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주문을 읽어내려간 것이다. 책을 내려다보니 룬들은 이제 무슨 글자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마음속의 두려움은 점점 자라나 그를 의자에 묶어버릴 듯했다. 추웠다. 어깨 너머로 문 바로 옆에 무엇인가 도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어둠보다 더 캄캄한 어둠이며 일정한 형체가 없는 그림자 덩어리였다. 그것은 개들을 향해 뻗쳐오며 속삭이는 듯했다. 속삭이며 개들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말들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자결하는 백색의 광채에 에워싸여 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너무나도 환한 빛을 내뿜는 그 인물이 큰 소리로 단호하게 말하자 어둠과 속삭임은 그 앞에서 뚝 그치며 쫓겨 사라졌다.
온몸에 짚혔던 소름 끼치는 공포는 사라졌지만 게드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전신에 환한 빛을 두른 채 흰 광희를 내뿜는 참나무 지팡이를 들고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현자 오지연이었던 것이다. 현자는 아무 말 없이 게드 옆을 지나쳐 등잔에 불을 붙이고 선반 위의 책들을 멀리 치웠다. 그런 다음 소년을 향해 돌아섰다. 내 힘과 목숨이 위험에 처했을 때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주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주문을 찾으려고 책들을 폈느냐? 아니요, 스승님. 소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심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왜 그것을 찾고 있었는지를 털어놓았다. 그 애의 어머니인 영주 부인이 여마술사라고 내가 일러뒀던 게 기억나지 않느냐? 오지연은 분명히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게드는 그 당시에 흘려들었다. 게드는 이제야 비로소 오지연이 해주는 말들엔 괜한 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애도 벌써 반쯤은 마녀가 되었지. 그 애를 보내 너에게 말을 걸게 한 건 아마 그 어머니일 게다. 내가 읽은 그쪽을 펼치게 한 사람도 그녀일 테고. 그 여인이 섬기는 힘은 내가 섬기는 힘들과는 달라.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게 좋은 뜻을 품고 있지 않은 줄은 안다. 게드야,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어둠이 빛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힘 주위에 얼마나 큰 위험이 에워싸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마법은 시합이 아니란다. 시합은 재미로 하고 또 남들에게 뻐기려고 하지. 이걸 염두에 둬라. 우리의 기술은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선이 아니면 악에 봉사하는 것이야. 뭔가를 말하거나 행하기 전에 그로써 치러질 대가를 알아야만 한단 말이다. 게드는 창피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다. 스승님께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것들을 알겠어요? 스승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후로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본 게 없다고요. 이제 확실히 무언가를 봤겠지. 문 옆의 어둠 속에서 내가 들어왔을 때 말이다. 게드는 침묵했다. 집안이 추웠기 때문에 오지연은 무릎을 꿇고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잠시 후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조용히 말했다. 게드, 내 어린 매야. 너는 나에게나 내가 섬기는 것에 묶여있지 않단다. 내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내가 널 찾았지. 이런 선택을 하기에 넌 너무 어리다. 하지만 내가 대신해서 선택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면 로크 섬으로 보내주마. 그곳에선 온갖 상급 마법들을 가르친단다. 배우고 싶은 마법은 뭐든지 익히게 될 게다. 내 힘은 아주 크니까. 내가 지금 자만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일 거라고 나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 있겠다면 내가 너를 보살피마. 나는 내게 부족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데 너를 지켜줄 수는 없다. 이제 르알비와 로크 중에서 선택을 하렴.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뭐 그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비슷하고 그리고 이 그림자 괴물을 쫓아내기 위한 그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모습과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 또 저희가 좀 비슷한 점이 느껴진다는 그쵸? 얘기를 나눴었죠. 예. 여수씨의 마법사 시리즈가 전 매력적이었던 게 마법이 작동하는 원리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심오하잖아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물의 진정한 이름을 알게 되면은 그 사물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저는 그 전반적인 어스시 연재기를 움직이는 그런 세계관, 체계가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그러게요. 상징이랄까 비유랄까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매력적인 그 느낌을 받죠. 네. 그리고 이제 어학하시는 분들 또 문학 작가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상징에는 또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시고요. 네. 맞아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의 마법을 이렇게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시가 되게 번박하게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에요. 그렇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나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가 나의 진짜 이름을 불러줄 때 어떤 진정한 의미로 화하게 되는 예,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별명을 사용하죠. 예, 일종의 호인데 이 게드 같은 경우는 세매라는 별명으로 불리고요. 진짜 이름을 알려주는 사이는 절친. 진짜 친구. 맞아요. 진짜 이름이 공개되는 건 마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것 같은. 그거보다 더 심하죠. 더 심하죠. 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쵸.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게드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오지연이 붙여준 건지, 아니면 알려준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저자가 맨 처음에 작품을 쓸 때는 이름을 찾아낸다는 표현도 몇 번 쓰고요. 그리고 또 이름 짓는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그 대상한테 정확한 이름인지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마법사의 공부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이름을 불러주면은 그걸로써 딱 규정이 돼버리는 거죠, 존재가. 만약에 꽃을 보고서 꽃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변형된 잎이라고 불렀으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걸 전부 변형된 잎이라고 인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록은 초보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문해자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이라고도 느껴지고 말씀하신 대로 동양의 호나 이런 거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들어맞는 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르긴이 그 동양의 사상들을 많이 연구하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도덕경도 번역했다고 하죠. 어렸을 때 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귀한 집 자식일수록 이름을 어렸을 때는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진짜 이름 숨기고 귀신이 데려간다고 그런 세계관과 되게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왕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글자를 아예 피해서 쓰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도 가정 배경이 인류학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품에다가 잘 이렇게 버무려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그 현자들이나 현자들은 마법사라기보다 도사의 느낌이에요. 도인에 가까워요. 네, 도인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 머털도사에 나오는 누덕도사님 오지연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제 또래 분들은 다 추석이나 설날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저 알고 되고 있죠.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지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오지연이라는 마법사도 이제 머털도사 안에서 누덕도사님이죠. 누덕이 도사님이 머털도사에게 절대로 도수를 사용하지 마라 하고 금기를 그 왕지락도사라고 있잖아요. 왕지락도사가 누덕도사 경쟁인데 그 밑에 제자 거꾸리가 거꾸리랑 같이 오랜만에 들어본다. 거꾸리 있었죠. 거꾸리랑 머털이가 이제 도술 경쟁을 했는데 도수를 쓰지 말라는데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주인공 꼴이 났죠. 그런 거 보면 사실 저는 그 오지연의 어떤 교육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게드가 너무 어렵다. 좀 게드가 알아듣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맞는 교육 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대학원생 수준의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 당연히 안 맞고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뭐 그거야. 그렇다 치고.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